안녕하십니까. 연구장비교육지원처 공정가공지원팀 이경선입니다. 어, 오늘은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표면 너머를 분석할 수 있는 토프심스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2D 물질과 같은 첨단 소재 연구에서는 단순히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다는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가, 어떤 화학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토프심스의 기본 원리부터 장비 구성, 대표적인 분석 모드, 그리고 실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심스의 기본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표면 분석이 중요한지, 그리고 표면 분석 기술 가운데 토프심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프심스 장비 구성입니다. 초고진공 시스템, 이온 소스, 그리고 타임 오프 라이트 질량 분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분석 모드입니다. 토프심스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모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료 준비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후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프심스는 단순한 원소 분석 장비가 아니라 화학 조성과 공간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표면 질량 분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토프심스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표면 분석을 해야 하는가? 토프심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면 분석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재료는 설계한 대로 다 잘 만들어졌는데 기대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은 표면이나 아니면 계면에서의 그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는 극미량의 오염물이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2차 전지에서는 수 나노미터의 SEI층이 배터리 수명을 결정합니다. OLED나 태양 전지에서도 화학 조성의 계면에서의 화학 조성이 소자의 효율에 크게 좌우합니다. 즉, 우리가 연구하는 많은 현상들은 표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단순히 무엇이 들어있는가 뿐만 아니라 오염이 있는가, 결함이 있는가, 화학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능성 분포는 어떠한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같은 원소 조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표면 상태가 다르면 성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 분석은 단순한 원소 분석을 넘어 재료의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해서 표면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표면 분석 장비는 각각 보는 방식이 다른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표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빛을 넣고 빛을 보는 방식, 전자를 넣고 전자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온을 넣고 이온을 보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의 표면 분석 장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료에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검출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화학 정보가 달라집니다. XPS는 화학 결합 상태 분석에 매우 강력합니다. AS는 매우 작은 영역을 고분해능으로 분석할 수 있고, 셈과 EDS는 표면 현상과 원소 분포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AFM은 원자 수준의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스는 어떨까요? 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높은 검출 강도와 우수한 깊이 분해능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검출 한계가 ppm에서 ppt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즉, 100만 개 원자 중 하나, 심지어 그보다 더 적은 수준의 미량 성분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깊이가 약 1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얕기 때문에
표면의 극미량 오염이나 계면 조성을 분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XPS나 심스를 서로 경쟁 장비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장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XPS는 화합물의 산화 상태를 분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토프심스는 극미량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스는 어떤 원리로 이런 초고감도 분석이 나올까요? 이제 심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스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2차 이온 질량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심스의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료 표면에 에너지가 높은 1차 이온을 쏘면 표면 원자나 분자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튀어나오는 입자의 대부분은 중성 입자이지만 일부는 전하를 띤 상태로 방출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세컨더리 아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심스는 바로 이 2차 이온을 질량 분석기로 측정하여 표면의 화학 정보를 얻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붕을 벽에 쳤을 때 튀어져 나오는 조각을 보고 벽의 성분이 어떤 거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2차 이온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질량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토프심스는 심스 기술의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질량 분석기를 결합한 장비입니다. 즉, 심스는 이온을 만드는 기술이고 토프는 그 이온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스의 핵심은 단순히 원소를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구조, 클러스터, 동위원소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토프심스는 다른 분석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간 해상도와 검출 강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장비의 성능을 평가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영역을 볼 수 있는가, 즉 공간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적은 양까지 검출할 수 있는가, 즉 검출 한계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성능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작은 영역을 볼 수 있는 장비는 감도가 부족하고 감도가 매우 높은 장비는 공간 분해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상적인 장비는 높은 공간 해상도와 높은 감도를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차트는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공간 분해능과 검출 한계를 비교한 것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템이 있는 쪽 왼쪽으로 갈수록 공간 분해능이 좋고 아랫방향으로 갈수록 검출 감도가 좋습니다. 여기서 토프심스를 보시면 매우 우수한 검출 감도와 상당히 높은 공간 해상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출 한계는 PPB 수준, 경우에 따라서는 PPT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극미량 불순물이나 오염물을 분석하는 데 매우 강력합니다. 심스 아래쪽에 다이나믹 심스라고 나와 있는데 다이나믹 심스는 토프 심스보다 공간 해상도는 다소 낮지만 더 높은 감도와 깊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의 종류와 표면 데미지에 따라서 심스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텍터에 따른 분류입니다. 심스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질량 분석기이며 대표적으로 커더러플, 섹터,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커더러플은 특정 질량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운용이 쉽지만 질량 범위와 분해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섹터는 자기장을 이용해 질량에 따라 이온 궤적을 분리합니다. 질량 분해능과 감도는 매우 우수하지만 장비가 크고 복잡합니다. 흔히 다이나믹 심스에서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토프는 이온이 비행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질량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든 질량을 동시에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에 나와 있듯이 커버러플과 마그네틱 섹터는 검출 방식이 스캐닝인데 비해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패러럴 디텍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펄스만으로 모든 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페이스 데미지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관점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이온 도주에 따라서 스태틱 심즈와 다이나믹 심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심즈는 강한 이온빔으로 표면을 계속 깎으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깊이 방향 분석, 즉 뎁스 프로파일에서 매우 강하지만 반면 표면 손상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납니다. 스태틱 심스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이온만 조사해서 표면이 손상되기 전에 분석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자 정보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고분자 분석이라든지 유기물 같은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심스가 선으로 땅을 파면서 보는 기술이라면 토프 심스는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흔히 토프 심스와 다이나믹 심스를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토프는 엄연히 검출기 타입이고요. 다이나믹 심스는 1차 이온의 이온 도질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태틱 심스와 다이나믹 심스, 그리고 토프, 마그네틱, 커더러플 방식으로 서로를 구분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심스의 핵심 물리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스의 모든 분석은 이온과 고체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프라이머리 아이온이 시료 표면에 충돌하면 그 에너지가 주변 원자들에 전달됩니다. 마치 당구공을 강하게 쳤을 때 연쇄적으로 주변의 공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료 내부에서도 연쇄 충돌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스퍼터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표면에서 다양한 입자들이 밖으로 방출되고 중성 원자, 전자, 이온 등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출되는 입자의 약 95%는 중성 입자입니다. 심스가 측정하는 2차 이온은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이온이 시료에 충돌하면 한 개의 원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연쇄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현상을 콜리전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이온 하나가 들어오면 수백 개의 원자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입자들이 표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심스가 왜 표면 분석이라고 불리워지냐면 실제로 튀어나오는 2차 이온은 표면에서 1에서 2 모노레이어 정도 수준입니다. 즉 수옹스트럼에서 깊어도 수나노 수준에서의 정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라서 표면 분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앞에서 이온이 시료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밖으로 방출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스가 신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온화 과정입니다. 심스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퍼터 프로세스, 두 번째가 아이오니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스퍼터 프로세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아이온이 시료에 충돌하면 콜리전 캐스케이드가 발생하고 그 결과 표면 입자들이 밖으로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2차 이온이 생성되느냐가 저희가 말하는 스퍼터링 일드인데 이 스퍼터링 일드는 이온 에너지, 이온의 종류, 입사가 시료의 재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실리콘과 금속에서의 스퍼터링 일드는 수십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어려운 과정이 옆에 있는 아이오니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방출된 입자가 모두 이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95% 이상은 중성 상태로 방출이 되고 극히 일부만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이온화 과정은 아직 명확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모델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온화 확률은 원소 자체보다 주변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트릭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100ppm의 나트륨이 있더라도 실리콘 안에 있을 때와 산화막 안에 있을 때 그 나트륨 신호의 세기가 수십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이펙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동일한 이 목소리 크기로 강의실에서 얘기할 때랑 공사장에서 얘기할 때 아마 들리는 크기가 다른 것과 생각하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심스의 원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장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프심스 같은 경우에는 고진공 장비라기보다는 초고진공 장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 이렇게 토프심스에서는 높은 진공이 필요할까요? 흔히 진공 장비라고 하면 민프리 패스라고 해서 입자들의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진공을 회복하는데 토프심스에서도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생성된 2차 이온이 건출기까지 도달할 때 다른 입자와 최소한으로 최대한 충돌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고진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토프심스 자체가 표면 분석 장비다 보니까 오염 자체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공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챔버 내에 남아있는 잔류 가스들이 시료 표면에 흡착하게 되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싶은 층이 아닌 오염 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장비 내부는 단계적으로 진공을 형성합니다. 가장 먼저 스크롤 펌프. 스크롤 펌프가 동작할 때는 예비 진공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1-2승 밀리바 정도까지 진공을 뽑아줍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터보 펌프가 돌게 되는데요. 터프심스에서는 6개 터보 펌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메인 어널라이저, 엘미, BSC 로드라, 버퍼에 각각의 터보 펌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고진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SP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티타늄을 증발시켜서 잔류가스를 화학적으로 흡착시키는 방법인데요. TSP가 터지게 되면 저희 심스가 안에 홀더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10의 마이너스 11승 밀리바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압이 저희가 밀리바로 표현하진 않지만 약 10의 3승 밀리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프심스하는 대기압보다 한 10조 배 이상 더 고진공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시료를 때릴 때 사용하는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갈륨, 인듐, 비스무스, 세슘 등 굉장히 다양한 이온들이 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이온을 사용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심스에서는 어떤 이온을 1차 이온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이온은 이미징에 유리하고 어떤 이온은 스펙트럼을 얻는 데 유리하고 어떤 이온은 깊이 분해 능이 좋아서 깊이 분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온을 선택해야 할지를 예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인 어널리시스 빔 같은 경우에도 갈륨을 초기에는 썼다가 두 번째 AU 클러스터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비스무스 또는 비스무스 망간을 거의 표준화 1차 이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널리시스 건입니다. 토프심스의 어널리시스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갈륨을 쓰다가 AU 또는 C16을 쓰다가 지금은 비스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륨에서 시작했던 이온 소스가 왜 비스무스로 발전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질량 문제입니다. 밑에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시면 갈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69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스무스는 209로 훨씬 큽니다. 즉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1차 이온이 표면에 이제 충돌을 일으키며 더 큰 충돌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 침투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습니다. 그래서 표면 근처에서 효율적인 스퍼터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분자량 분자 조각이나 몰레큘라 이온 자체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런 수율은 분자가 1차 이온 입자가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뒷장에 나옵니다. 클러스터 이온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비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비스무스 플러스, 비스무스 3 플러스, 비스무스 3 이가 플러스 등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갈륨에서 비스무스로 갔을 때 덩치가 클수록 큰 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고 했는데 비스무스 3 플러스는 비스무스 3개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나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속 에너지가 전달이 돼도 이 더 커진 사이즈의 에너지는 분산을 해서 표면 데미지는 줄이고 고분자량의 2차 이온이 생성되는 데는 훨씬 좋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스포터 건입니다. 어널리시스 건은 분석,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건이라면 스포터 건은 스포터리, 시료를 깎기 위해 필요한 빔입니다. 토프심스에서는 분석과 스포터 빔을 분리해서 수행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최적화된 조건으로 조건을 세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심스 장비에서는 어널리시스건은 비스무스를 사용하고 스퍼터건은 세슘이나 또는 옥시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스에서는 대부분 양전화 이온이 주입이 됩니다. 비스무스도 비스무스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스퍼터건으로 사용되는 세슘도 세슘 플러스, 그리고 옥시전도 O2 플러스 형태로 들어갑니다. 심스에서 대부분 양이온 이온을 시료에 조사하기 때문에 전도성이 있는 시료들은 무관하지만 저렴제 시료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전하가 쌓이는 차징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차징 현상이 발생을 하면 2차 이온의 궤적이 틀어지거나 질량축이 틀어지거나 혹은 신호 자체가 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플러드건을 사용을 하고요. 아주 약한 전류에 이 마이너스를 주입해서 표면 중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이온 세 가지를 조금 더 원리 면에서 보면요. 액리긴 비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끝단에 강한 전기장을 걸어서 이온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필드 에미션 프로세스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이온을 만들면 초점이 잘 맞고 밝기가 높고 빔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고질량 분해능의 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투건입니다. 오투건은 일렉트론 임팩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전자가 오투 가스랑 만나면 이 오투를 이제 오투 플러스로 이온화시켜서 플라즈마 형성 없이 안정적인 기체 이온빔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사용하면 산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 음성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이온들을 양이온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생성 효율이 좋기 때문에 보통 파지티브 모드에서 스파터건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슘 이온 소스입니다. 세슘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의 텅스텐 표면에서 열 이온화시켜서 세슘 플러스를 만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소와 반대로 세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플러스가 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온들을 마이너스 시키는 마이너스 생성을 만들 수 있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모드에서 세슘은 주로 스퍼터건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장비에서 분석용 프라이머리 아이온으로는 비스무스, 그리고 깊이 분석을 위한 스퍼터건으로는 오투와 세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비스무스 특징을 간단히 적어 놨는데요. 혹시 뭐 유튜브나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게 파트 A에 해당하는 어널리시스건, 파트 C에 해당하는 스퍼터건, 파트 D에 해당하는 일렉트론 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파트 B에 있는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2차 이온이 어떻게 질량 분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프심스에서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즉 비행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1차 이온을 맞고 생성된 2차 이온이 익스트랙션 필드를 가서 강한 가속 전압을 받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받아서 동일한 거리를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질량으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달리기랑 비유를 많이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가벼운 아이가 있고 무거운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힘으로 두 아이의 등을 밀면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동일한 에너지로 밀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아이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심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벼운 입자부터 질량 분석기에 도착을 해서 검출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같다고 놓고 이제 식을 유도한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보시면
질량이 비행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질량 차이가 조금만 나도 비행시간 차이는 엄청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5분에는 질량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이 동일한 에너지를 준다였는데 실제로는 모든 질량이 동일한 에너지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물리학 법칙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동일한 에너지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답은 네, 리플렉트론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리플렉트론은 쉽게 말하면 이온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파란 색깔 가벼운 에너지를 받은 아이 그리고 빨간 색깔 큰 에너지를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질량은 같다고 가정을 하면 파란 색깔 에너지를 받은 게 리플렉트론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가 검출기로 가고 빨간 색깔 에너지가 빨간 색깔 하이 에너지를 받은 애가 리플렉트론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파란 색깔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아이가 조금 더 작은 경로를 이동해서 검출기에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렉트론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에너지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보정을 해서 5분에는 질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심스의 특징은 트랜스미션이 아주 높습니다. 즉, 2차 이온으로 생성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디텍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스펙트럼의 인텐시티랑 연결되기 때문에 하이 트랜스미션은 좋은 질량 분석기의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나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컷오프과 비교해서 가장 다른 특징이 패러럴 디텍션입니다. 즉, 한 번에, 그러니까 스캐닝 방식은 질량을 하나씩 스캐닝을 해야 되는 방식이라면 토프심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펄스만으로 내가 원하는 에너지 영역대에서 발생하는 그 이온을 한 번에 다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많이 발생하는 이미징이라든지 고분자 분석 같은데 크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프심스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 두 번째는 뎁스 프로파일링, 세 번째는 서페이스 이미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토프심스가 무엇 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어느 깊이에 있는가? 세 번째는 어디에 분포하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는 매우 낮은 1차 이온을 표면에 조사해서 거의 표면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표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화학적 지문을 얻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뎁스 프로파일링은 의도적으로 표면을 깎아 내려가면서 조금씩 제거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깎고 측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특정 원자 혹은 특정 분자가 어느 깊이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징입니다. 매우 작은 이온 빔을 만들어서 표면에 조사하며 어떤 케미칼이 어떤 위치에 포지션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입니다.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동일한 PET 구분자인데 얻어지는 스펙트럼 패턴이 다릅니다. 위에는 보시면 포지티브 모드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밑에는 네거티브 모드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동일한 시료라도 어떤 모드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다 분석을 하시면 이 표면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훨씬 많은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펙트럼을 획득해 보면 수백 개, 수천 개의 피크가 나옵니다. 모든 피크를 다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해석하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좋은 피크를 찾아야 됩니다. 신호가 충분히 강하고 다른 피크와 명확히 구분되며 원래 화학 구조를 잘 반영하는 피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래프는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스 레졸루션입니다. 얼마나 질량 분해능이 좋냐 하는 건데요. 지금 29 근처에 있는 29 SI, 28 SIH, CHO, C2H5는 노미널 매스는 전부 다 29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토프심스에서 각각의 피크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미널 매스는 같더라도 이그젝트 매스가 다르면 토프심스에서는 구분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분석기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질량을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도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 분석이 가능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분석 방법으로 동위원소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질량이 각각 중성자수가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토프심스에서는 동위원소 분석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페이스 스펙트로피에서 흔히 많이 쓰는 1차 이온은 비스무스 플러스와 비스무스 상카 플러스입니다. 비스무스 플러스는 이온빔이 아주 작게 만들어지고 1피코암페어 정도의 다른 거에 비해서 하이 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재료 같은 거 분석할 때 질량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온 인텐시티를 2차 이온을 높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무기물 분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비스무스 3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까 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스무스 3 플러스는 비스무스 3개가 모여서 하나의 덩치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덩치가 커진 만큼 각각의 이온 도즈는 작아집니다. 동일한 에너지가 3배로 이제 흩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거를 떼내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즉, 유기물이라든지 고분자 같은 것들을 깨지 않고 프래그멘테이션 없이 분석하고 싶을 경우엔 비스무스 상카 플러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비스무스를 썼을 때와 비스무스 상카 플러스를 썼을 때 질량이 큰 쪽에서 훨씬 피크가 잘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프심스가 왜 복잡한 화학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스 레졸루션이라고 했습니다. 레졸루션은 우리말로 하면 분해능이고요. 얼마나 잘 분해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페이스 스펙트로스코피는 스펙트럼을 얻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스 레졸루션이 중요하고 토프 어널라이저에서는 저런 공식으로 이제 질량 분해능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델타 M은 피크 선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크 선폭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질량 분해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셨던 동일한 그래프인데 이거는 질량 분해능으로 표기해서 나타낸 거고요. 거의 2만에 달하는 아주 높은 질량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72 정도 되는 거대 고분자인데 고분자도 32,000 이상의 질량 분해능으로 분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뎁스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뎁스 프로파일링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도핑층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페로보스카이트의 다층이 어떻게 잘 형성되었는지, SEI, 2차 전지의 SEI층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깊이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A, B, C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A층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A층 신호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A층 신호가 줄어들고 그 다음 B층이 있기 때문에 B층이 올라오고 B층 신호가 떨어지면 C층이 올라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뎁스 프로파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프심스는 어널리시스 빔과 스퍼터 빔을 각각 씁니다. 그래서 각각 최적화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빔 하나로 쓰는 것보다 훨씬 시료에 적합한 분석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퍼터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퍼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토프심스에서는 옥시전을 쓸 수도 있고 세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 모드와 치료 재료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치료가 조금 단단하고 크게 이제 뭐 데미지가 크게 안 있는 치료다.
혹은 내가 높은 수율의 인텐시티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세슘이나 옥시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모드에서는 세슘을 스퍼터건으로 쓰는 거고요. 옥시전을 파지티브 모드에서는 O2를 스퍼터건으로 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주기율표 상에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원소들마다 본인들의 감도가 좋은 모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학종이 어떤 감도에서 더 잘 나타내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필요한 화학종이 5가지인데 2개는 파지티브에서 잘 나오고 3개는 네거티브에서 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 모두 다 분석하시면 됩니다. 네, 2가지 모두 다 분석되니까 2가지 모두 다 분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무기물이 아니고 정말 소프트한 유기물이다. 빔이 조금만 들어가도 다 깨진다. 그러면 그때 쓰는 스퍼터건은 GCRB라는 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스 클러스터 아이온 빔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을 2,000개 내지 3,000개 정도 클러스터로 만듭니다. 아까 클러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아르곤이 이제 18 분자량을 가지잖아요. 걔들이 2,0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덩치는 엄청 큰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엄청 낮아집니다. 그래서 엄청 큰데 약한 아이로 표면을 때려서 스퍼터링해서 유기물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쓰는 스퍼터건 에너지는 0.25에서 2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가속 전압이 높으면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데미지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가속 전압이 낮으면 천천히 분석할, 그러니까 데미지는 작은데 너무 천천히 분석이 되기 때문에 스퍼터 레이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시료 표면의 두께 내가 얼마까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가속 전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분석하는 크레이터 뎁스는 제가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건 에너지나 커런트 값을 조절하면 훨씬 깊게 분석은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는 OLED 방막입니다. 제 왼쪽의 구조를 보시면 OLED는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다층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한 10나노부터 해서 100나노 정도까지 다양한 두께의 방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방막들을 조성하는 화합물이 있을 거고요. 그 대표 화합물 중에서 얘들을 뭘 추적하면 내가 이 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화학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585U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층을 이제 마커 역할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화학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심스를 분석하면 이런 뎁스 프로파일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세로로 세워져 있던 층을 가로로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프 심스의 가로축은 뎁스 프로파일링의 가로축은 뎁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심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뎁스는 아닙니다. 저희는 스포터링 타임으로 결과를 드릴 수 있고요. 심스 하고 나서 시류를 회수한 다음에 서페이스 프로파일러처럼 표면의 크레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장비로 뎁스를 측정하신 다음에 토프 심스 데이터에다가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인텐시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왼쪽에 0부터 해가지고 표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깊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커로 잡았던 그 화학종을 잘 추적해 가면서 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깊이 방향의 분석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면 위치하고 깊이 방향 분석까지는 했는데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또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보셨던 뎁스 프로파일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깊이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을 한쪽 면에 잘라서 2D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 이미지를 다 얻습니다. 깊이 방향으로 파면서 2차원 평면을 다 얻은 다음에 얘를 깊이와 같이 해서 3D 렌더링을 돌리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3D 이미지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표면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어떤 특정 위치가 특정 화물이 그 공간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드인 이미지입니다.
토퍼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펙트로스코피하고 뎁스 프로파일링에는 조금 더 강점이 있고요. 이미징은 워낙 이미징 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빔 사이즈가 조금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징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매스 레졸루션하고 레터럴 레졸루션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벌스 얼라이먼트 모드라고 이거는 레터럴 레졸루션을 최상으로 가져가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미지 보시면 이미지는 선명한데 피크를 보시면 실제로 저렇게 펄스처럼 네모 모양으로 나옵니다. 저한테 수십 개의 픽이 있어도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사람이 임의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미징보다는 어떤 물질인지 화물 구분이 더 중요해. 그러면 매스 레졸루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절충안이 버스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포커싱이라는 개념하고 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한 2시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에는 뺐는데 포커싱을 중시할 거냐가 첫 번째고요. 펄스를 중시할 거냐가 세 번째고요. 펄스를 길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펄스 자체에서 조각을 낸 게 가운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기네요. 네. 토프심스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샘플 홀더를 사용합니다. 먼저 왼쪽에 백마운트 홀더는 말 그대로 뒤편에서 샘플을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추천드리는 사이즈가 가로 세로 1cm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높이는 0.8cm 이하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홀더에는 고정이 되더라도 챔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홀더의 가장 큰 장점은 시료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시료가 회수를 해야 된다. 혹은 뎁스 프로파일을 찍고 나서 나 크레이터 깊이를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시편으로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탑 마운트 홀더인데 말 그대로 이제 위쪽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카본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고정을 시킵니다. 시료의 사이즈나 형상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 고려하셔서 시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료 준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토프심스는 초고진공 표면 분석 장비이기 때문에 오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끔씩 시편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손에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무기물 성분들이 다 시편에 묻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우더가 없는 니트릴 장갑으로 시편을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테플론 용기나 아니면 글래스 같은 데 담아서 주시면 좋습니다. 비닐팩 같은 것도 비닐팩에 첨가제가 표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공 적합성입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 반드시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덜 건조되어 있는 용매나 혹은 유기물이 있다면 얘들이 아까 그 초고진공 챔버 내에 들어가면 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챔버도 오염이 되고 시편도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된 시편으로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압 축적 문제입니다. 전도성 시료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막이라든지 비전도성 시료 같은 경우에는 산화 축적 현상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드건을 써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 인터레스트 모드나 이런 걸로 이제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측정을 진행하기는 한데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측정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요. 결과도 조금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찍을 때마다. 그래서 전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표면 서페이스 유니포미티랑 서페이스 러프니스가 최저로 만들어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매끈한 서페이스가 이게 투프 어널라이저를 쓰기 때문에 표면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가는 이동 거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졸루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서페이스는 최대한 네, 평평한 시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토프 심스의 장단점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질량 분석기를 쓰기 때문에 동위원소 분석도 가능하고 일반적인 화학 분석 장비와 다르게 원소뿐만 아니라 화학적 그런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된다. 그리고 매우 낮은 디텍션 리밋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매트릭스 이펙트 때문에 정량 분석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상대 정량이나 상대 비교는 가능한데
어떤 게 있다. 정성 분석과 상대 정량은 가능하지만 절대 정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시료가 있거나 RSF, 렐러티브 상대 감도 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RSF 팩터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표준 시료가 있을 때만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즘 너무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솔라셀 페로보스카이트, 투지 물질에서 각각 어떤 걸 분석하기 위해서 심스를 사용하는지를 제가 요약해서 놔뒀으니까 혹시나 나 이런 분석 필요하다 하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마다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표면에 무엇이 있을까?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까? 어디에 분포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신다면 토프심스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네, 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 발표에 이어서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 사업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발표 시간 끝나고 네, 개인적으로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